이 개항을 해서 이 두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도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이 개항을 격전지가 이제는 돼버린 개항을 여론 향배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개항을이 어쩌다 이렇게 격전지가 됐을까? 이번 여론조사에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42%, 오차범위 내에 두 후보가 맞붙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세한 추이를 보기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뭐 불과 4%포인트 남짓이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뭐 더 좁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근데 사실 개항을이라는 곳은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경합을 벌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대대로. 지금 여론조사를 저 정도로 나온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역대 선거에서. 그렇죠.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압도적으로 5선을 한 장소 아닙니까? 지역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항을 자체는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어떻게 보면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러한 지역구처럼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개항을 갔잖아요. 왜 개항을 갔을까요? 개항을 가면 뭐 선거운동 안 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도 선거운동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텃밭이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원희룡 후보가 처음 개항을 갔을 때 어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뭐 이기기 어렵다. 특히 이제 민주당 측 패널 여러 명이 나와서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이기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다 어떤 추세적으로 보면 상당히 추격을 많이 했고 지금 오차범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세선에서 이제 지금 뭐 2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13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원희룡 후보가 이 13일 동안에 얼마나 치고 가서 과연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로 올라온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또 평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뭐 공약이랄지 지금 뭐 서로 이제 프레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 심판론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상당히 지난주에 좀 피크를 찍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좀 압도적으로 상당히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피크를 찍을 때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러다 보면 뭐 2조 심판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 총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에 따라서 저 오차 범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의 지난 조사와의 이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대형 미디어월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번엔 추이를 한번 보시죠. 3월 7일 그리고 3월 25일에서 26일 실시된 이 여론조사. 지난번 여론조사와 이번 여론조사를 보시면 지난번 여론조사에는 이재명 후보가 45, 원희룡 후보가 41. 역시 오차범위 내의 접전. 이번에는 46, 42. 여전히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두 후보가 1%포인트가량 각각 상승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의 미세한 숫자의 변화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다 두 후보가 정말로 치열하게 이 개항을 해서 맞붙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형환 의원님, 사실은 이 개항을의 여론조사는 다른 지역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좀 독특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전반적인 수도권의 여론조사 영향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반에 선전할 때는 수도권의 한강벨트들이 국민의힘이 좀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후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전할 때는 그 지역이 역시 따라가는 여론조사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개항을은 그런 바람과 무관하게 이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 점점 더 좁혀지고 격전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원희룡 후보의 주민 밀착형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게 진짜 실제로 선거에서 영향이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바람이 큽니다. 바람. 저희들 이제 정치학에서 수도권을 굳이 따진다 한다면은 6대 2대 1 정도를 봅니다. 6은 땅. 그러니까는 텃밭이죠. 쉽게 말해서 강남이나 뭐 서울의 뭐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 후보가 나오면 압도적으로 지지 기반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20% 정도가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10% 정도가 개인기입니다. 예. 개인기.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얻어서 할 수 있는 게 최대 10%입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소리죠. 10%를 이제 상대 후보가 나눠 갖는 그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그 10%의 7을 굉장히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7%를 누구는 5대 5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8대 1로도 먹을 수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 갭을 굉장히 줄이고 있다. 이제 늘려서 전체 갭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여부를 볼 때 이재명 후보에게는 86%, 원희룡 후보는 92%가 나와요. 계속 지지하겠다는 거였어. 그러면 그만큼 지역 주민과의 밀착이 가속화돼 있다. 원희룡 후보는 그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차이가 계속 간다면 뭐 원희룡 후보가 지겠죠. 수도권이란 게 5% 미만으로 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 그래요? 수도권 대부분 그렇습니다. 5% 미만, 5,000표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1년은 세계 10년, 한국의 13일은 세계 130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그 기본적인 틀은 다음 그러니까 4월 5일, 6일이죠. 예. 이제 거소지가 아닌 데서 치는 그 투표까지가 선거운동의 마지막이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중요해요. 일주일 사이에 어느 실수가 나타나는 거지. 한국 정치는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실축 정치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축에 의해서 점수를 얻는 아주 드문 그런 정치판이기 때문에 상대방 실축에 의해서 수도권 바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4%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 죽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의 13일은 세계 정치의 며칠이라고요? 130일. 130일이다. 얼마나 큰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천지인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결정되는 것은 텃밭이죠, 텃밭. 네. 천이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그다음에 인, 사람이죠. 개인기. 지천인입니다. 지천인이군요. 네. 재밌습니다. 권역별. 이 인천 계양을의 여론조사를 좀 상세하게 분석하는 여러 가지 이 시각 툴 중에 권역별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계양을은 1권역과 이제 2권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권역에서 계산이동, 계산사동, 작전, 서운동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 원희룡 후보가 39%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2권역, 계양 1동, 계양 2동, 계양 3동의 경우에는 원희룡 후보가 45%, 이재명 후보가 42%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광주의 딸, 현재 마포을에 거주 중이시잖아요. 네. 아니, 같은 지역구인데 이 권역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마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울도 마찬가지. 마포울도 1권역, 2권역 나눠지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후보의 표차가 조금 많이 나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참 궁금한 게 같은 동네인데 같은 생활권인데 동네 이 경계에 따라서 같은 지역 간의 경계에 따라서 저도 이제 지역에서 몇몇 후보들 많이 만나보면 아우 저 짝은 완전 저쪽이요.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세대에 예.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세대라는 게 특정 지역의 지역구 안에 있는 특정 동네에 밀집하는 형태가 있다, 특징이 있다 이것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성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포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 제가 추이를 보니까 동별에 따라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청래 후보 간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계양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선거구 조정할 때 아마 1권역에
작전 서운동이었던가요? 네. 거기가 그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후보가 유리한 동이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군요, 개항을로. 이번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연하게 더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 텃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0대 39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권혁은 이제 근소하게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 내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아마 거의 그 상주하면서 발로 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지켜볼 점은 이제 1권역, 2권역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단 한 번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을 꼭 묻는데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늘 항상 앞서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미 유권자들 마음속에서는 결심은 다 서 있다고 봐요. 마지막 중도층 약간 남아있는 중도층이 투표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그렇군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투표율. 네. 투표율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 아픈 기억을 조금만 소환해 보면 예전에 선거 나가셨을 때 한 4% 미만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 아주 근소한 차이면 투표율,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있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더 나가느냐, 투표율에 따라서도 좀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까? 이 정도면? 그럼 투표율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요? 그러면 되게 좀 지지층들은 투표를 적극적으로 투표전에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이잖아요. 중도층들이 내가 이거 나가서 뭐 찍어봤자 뭐 별로 뭐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다랄지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도층이 포기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지금 개항을 같은 경우도 이제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1권역과 2권역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론조사할 때는 이제 표본에 의해서 분포를 뭐 공정하게 해서 했겠지만 또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소득 차이랄지 아니면 뭐 정치 성향 뭐 이런 지역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바람이랄지 그런 거 자체는 원희룡 후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는 아니에요. 뭐 기간도 얼마 없고 그러면 얼마나 밀착을 하고 원희룡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희룡이 이재명보다는 얼마나 나은지 예. 이런 걸 호소를 해야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극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렇게 오차 범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체적인 여론조사들은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경합하는 양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조사에서는 리서치앤리서치 이재명 후보가 50.5 과반을 찍었고요. 원희룡 후보가 37.5%의 지지율을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안용환 아까 전 의원님이 언급하셨던 두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질문도 실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86.3%가 나왔고요. 원희룡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92.3%가 나왔습니다. 정책위 부의장님, 이 질문은 여론조사에서 꼭 들어가던데 이 질문은 왜 넣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가 당선될 것 같으냐, 그 다음에 당신이 지지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 이 세 번째 문항이 이거거든요. 혹시 지지가 바뀔 여부를 항상 물어보는 건데요. 마음이 바뀔 여부니까 예, 이건. 근데 여기에는 또 심리적인 요소도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은 딱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패널 조사라고 똑같은 대상을 해서 한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패널 조사가 있는데 패널 조사를 할 때 이런 응답자들의 심리를 보면 자신의 대답을 바꾸는 거를 주저합니다. 자신이 첫 번째 조사 때와 두 번째 조사 때 응답이 바뀌는 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내가 줏대 없이 뭔가 의견을 바꾸는구나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다수의 이 응답자들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일부, 또 아주 소수는 또 반대로 내가 마치 한 정당에 편향되어 있는 강성 지지층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걸 바꾸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있어라고 응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는 그렇게 향후 실제 투표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 개항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송영길 그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마지막 당선될 때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요? 58.6% 제가 찾아봤는데 58.6%로 이겼기 때문에 개항을이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송영길 전 의원이 나왔던 선거를 역대 득표율을 보면 첫 번째는 41.8%로 낙선을 했고 예. 나머지 58점 마지막 빼고 나머지 3번 당선될 때 과반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40%대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마지막 선거 때는 이제 인천시장도 하고 돌아오신 거였고 예. 국량감을 키웠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압도적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미 너무 친숙해진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압도적 지지가 나왔던 것이지 개항을 자체를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바라봐서는 유권자들이 볼 때도 매우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야 된다. 송영길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삼선할 때까지는 항상 과반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당선된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저희가 이제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시각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성추현 부의장이 잘 설명해줬지만 내가 웬만하면은 마음을 안 바꾸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다라는 어떤 유권자들의 심리가 계속 지지할 겁니까? 그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86.3 대 92.4. 요 응답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심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뭔가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두 번째는 제 주변에서 실제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를 할 때 특히 이제 무당층, 중도층의 경우에는 한 마음이 3번 바뀌는 분을 봤어요. 아 오늘 뭔 투표를 해 하다가 투표하러 가볼까 하고 일어서는 분, 투표를 안 하겠다 하다가 투표하러 갔다. 집에 나서면서 누구를 찍어야지 하다가 투표 직전에 아니야 하고 다른 투표를 찍는 분. 생각보다 유권자들은 그날 당일에도 마음을 바꾸는 유권자들도 꽤 있는 거죠. 먼저 처음 말씀하신 거 보수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계속 지지 여부를 물었을 때 더 많다는 예. 것은 보수가 상당히 결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지지 계층들이 이제 보수 계층들이 많겠죠. 그분들은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게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도 현재 지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성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하는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수도권 선거가 국민의힘이 어려운 이유가 중도 성향의 후보 유권자들이 많이 민주당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투표는 제가 논문도 한번 써봤습니다만 이제 설문조사 해보면은 일주일 전쯤 되면 되게 결정이 됩니다. 아 마음을 굳힙니까? 네, 일주일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는 그런 분들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뭔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투표 후에 이제 선거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선거 일주일 전쯤에는 결정했다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지금 마음을 정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결론적으로는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선거의 기본은 나를 지지한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고 상대를 지지한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오늘 투표장에 갈까 말까 고민한 중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난 여야 정당에서 왜 자기들 편만 의식하는 집토끼라는 게요. 참 잘못된 시각입니다. 집토끼부터 잡아야 된다면서 굉장히 자기 성향, 그러니까 양극단 성향의 뭐 정책이라는 내놓는 거 뭐 주의 주장을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토끼란 것은 양극단에 있는 분들은 욕하면서 자기 정당 찍습니다. 결국 집토끼 가운데서도 중간층에 있는 집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도층화 성향에 갔습니다. 그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 게 집토끼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이제 자주 집 나가는 토끼를 모셔오는 게 네, 집토끼 그렇죠. 정책이에요. 집 나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토끼를 잡아오는 게 집토끼인데 그냥 아무리 못해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집토끼로 생각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흥미로운 정책이 분석입니다. 잘못된 정책이고 네. 잘못된 선거운동 방식이죠. 네.